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면 참 어렸을 때 중요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아직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20살간 넘은 나이에 결혼이라는 길을 택했죠. 그때는 오직 남편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잘하면, 제가 참고 버티면 결국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었더군요. 그 믿음이 저를 지탱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 돌이켜보니 그 믿음이 제 삶을 묶어놓은 족쇄가 되었네요. 저의 친정은 지방에 있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저는 낯선 서울로 올라와야 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너무 어색했죠. 믿을 만한 친구 하나 없이 남편과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거든요.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하소연할 곳은 없더군요. 친정 부모님께는 힘든 티조차 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3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며 제 청춘은 가정이라는 이름 아래 사라져 갔네요. 이제 큰아이는 사회에 나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작은아이는 대학생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제 키보다 훌쩍 커 있는 걸 보면 대견하죠. 하지만 그만큼 제 지난 세월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도 새삼 느껴지거든요.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진짜 시집살이라는 게 무엇인지 뼈저리게 배웠더군요. 시어머니는 바깥에서는 언제나 인자한 척 하셨습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모습만 보였어요. 하지만 집안에서는 완전히 달랐죠. 며느리인 저와 손주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 매번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다행히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나마 덜했습니다. 손주들을 유독 예뻐해 주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 덕에 한숨 돌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네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본 모습을 드러내며 저를 더 옥죄어 오셨네요. 시어머니는 제 욕을 시동생들에게 그렇게나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집요하게 뒷담화를 하시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혔어요.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조차 제 얘기가 늘 흉보는 소재로 쓰였죠. 사실 그 모습은 역겹다 싶을 정도였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네 식구가 바람이라도 쐬려고 잠깐 외출을 하려 하면 저는 반드시 시어머니 의중을 먼저 여쭤봤습니다. 혹시라도 같이 가시겠다고 하실까 봐 조심스러웠죠. 그러면 어머니는 언제나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끼리 다녀와라. 나는 괜찮다. 그렇게 허락을 해주신 듯 보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집을 나서자마자 시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며느리가 놀러 나갔다고 거짓말을 하시더군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이와 비슷한 일들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 결론은 늘 같았죠. 시어머니는 제 평판을 깎아내리는 데에 열중하셨거든요. 저는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래도 꾹 참고 살았어요. 그게 당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더 답답한 건 시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치 의무라도 되듯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더군요. 그러니 어머니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제 흉을 보기 시작하셨어요.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가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제 욕을 늘어놓으며 스스로 위안을 삼으시는 듯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며 참 씁쓸하더라고요. 결국 며느리인 제가 어머니의 이야깃거리가 되어버린 셈이었네요. 시어머니는 심지어 저희 친정 부모님에 대한 욕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말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쏟아졌어요. 며느리 앞에서 시댁 부모가 친정을 헐뜯는다는 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털어놓으면 늘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거든요. 조금만 더 참아라. 어머니가 나이 드셔서 그러신다. 그 말에 더 허망하더군요. 특히 제 여동생이 결혼하고 서울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도둑년 취급하셨거든요. 동생의 남편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집안 출신이라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는 언니로서 그게 늘 안쓰러웠죠. 그래서 동생을 만나면 밥 한 끼라도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고 조카가 태어났을 때는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 보냈습니다. 김장을 할 때면 김치 2포기쯤은 나눠주기도 했죠.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눈에는 그 모든 게 제가 집안돈을 빼돌려 친정에 갖다 바치는 행동으로만 보였던 겁니다.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작 시동생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들 본가라며 아무 때고 저희 집에 들락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에 뭔가를 들고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제사 때를 생각하면 더 억울했습니다.
제사 음식 장만할 때 돈 한 푼 보태지 않았으면서도 제사 끝나면 음식은 당연하다는 듯 가져가더군요. 김장김치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져가면서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늘 웃으며 더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내색하지 않고 참아내는 게 며느리의 역할이라 여겼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불만을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도리 지키며 산 사람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꼴이었네요. 이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친정 동생을 조금 챙겼다는 이유로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몰아붙이셨습니다. 저는 단순히 언니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그것조차도 사고치는 일로 보였죠. 그래서 저는 매번 억울했거든요. 특히 재작년 김장을 할 때의 일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김치 한 통이 없어졌다고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셨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그분은 시동생들이 가져갔을 리가 없다며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더군요. 내가 동생에게 가져다 준 거 아니냐. 그 말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더니 그릇 하나가 사라졌을 때도 또다시 저를 의심하셨어요. 너 친정에 가져다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매번 반복되는 그 억울한 상황이 제 마음을 갉아먹었네요. 처음에는 남편이 제 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주리라 기대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도 달라지더군요. 시어머니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 마치 세뇌라도 된 듯 언젠가부터는 저를 똑같이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작년부터는 그 의심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제가 뭘 해도 믿지 않고 괜히 눈치를 주는 남편의 태도가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참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지 않으니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아예 저를 도둑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며느리로 보지 않고 범죄자처럼 몰아갔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얘기를 시동생들에게도 퍼뜨렸습니다. 내 형수가 살림을 빼돌려 친정에 갖다 준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느새 저는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의심받는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억울하고 분했지만 변명해도 소용이 없었고 점점 제 입지는 줄어들기만 했네요. 남편이 어느 날은 딸아이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너는 시집가면 절대 집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라.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딸 앞에서까지 저를 빗대어 경계시키는 듯한 발언이었어요. 순간 너무 서러웠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본인 월급 통장을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바닥까지 무너져 내렸지만 결국 통장을 내밀었어요. 억울했지만 더는 저를 방어할 말이 없었거든요. 친정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계신 친정아버지께 이런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마음까지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제 속은 이미 이혼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면 선뜻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 하나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또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도둑년 취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참고 살았네요. 남편은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처가에 발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 친정에 못 가게 막았어요. 제가 자꾸 친정에 무언가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남편의 정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할 말을 잃었죠. 남편 입에서 내가 친정 챙기는 게 싫다. 그래서 나한테 정이 다 떨어졌다라는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시동생들의 생일까지 꼬박꼬박 챙겨왔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잊지 않고 보냈죠. 그런데 정작 남편은 장인어른 생신에도 전화 한 통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더군요. 시댁의 챙김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온 제가 오히려 도둑 취급을 받았으니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이런 모순된 현실이 제 마음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더라고요. 결국 제 자존심은 땅에 떨어지고 제 희생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얼마 전 저는 결국 남편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 싸움 이후로 우리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거리가 물리적으로까지 벌어진 거죠. 그만큼 갈등이 깊어졌다는 뜻이었어요. 사실 저도 마음이 너무 지쳐버렸죠. 어느 날은 딸아이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간단히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는데 남편이 그 순간 또다시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너는 시집가면 몰래 뭐 가져오거나 하지는 마라. 나는 그런 거 정말 싫다. 그 말이 제 귀를 통해 다시 들려올 때 가슴이 또 무너졌습니다.
아이 앞에서까지 저를 빗대어 경계하는 듯한 말투였으니까요. 그런데 딸이 의외로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 아빠에게 그런 말 이제 좀 그만해라고 했대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그토록 조용하고 차분하던 아이가 그렇게 반응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딸의 말버릇을 문제 삼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결국 그 얘기를 들은 저는 남편과 또다시 큰 소리로 다투게 되었죠. 고성이 오갔고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치달았거든요. 그러던 중 딸이 더 이상 참지 못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 좀 해.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지금까지 엄마를 이렇게 만들고 앞으로 남은 세월을 어떻게 같이 살 거야?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늘 조용하기만 했던 딸이 그렇게 울분을 터뜨리며 아버지에게 대드는 모습을 보니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남편은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있더군요. 저는 그 순간 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이가 부모 싸움 한가운데 서서 저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펐어요. 제 탓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딸을 내 편 만들도록 교육시킨 거지? 그래서 저렇게 나한테 대드는 거잖아. 이렇게 몰아붙이더군요. 결국 제 진심은 또다시 왜곡되는 것 같았어요. 딸은 결국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하세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딸은 진지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참고 있는 거라면 이제 참지 마. 아빠랑 할머니가 늘 저런 식인데 엄마는 힘들지도 않아? 딸은 울분이 섞인 목소리로 저에게 이혼을 권유했죠. 그 말에 저는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들 결혼하고 나면 엄마 이혼할 거야. 그랬더니 딸은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신경 쓰지 마. 지금 당장 이혼해. 엄마 이렇게 불행한데 왜 버티고 있어? 늘 조용하기만 하던 아이가 울부짖듯 외치는 모습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아이가 저보다 더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동안 친정아버지와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나 하나만 참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 생각이 제 마음을 파고들자 저 역시 이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지더군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다시 독서를 퍼부으셨습니다. 내가 자꾸 여동생한테 뭐 갖다 주니까 돈이 안 모이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여동생에게 갖다 준 적 없습니다. 의심 좀 그만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욕을 퍼부으셨죠. 내가 거짓말을 한다. 너 같은 건 동네방네 끌고 다니면서 망신을 줘야 한다. 그 목소리는 날카롭고 도끼가 서려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끝내 참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이렇게 도둑년 취급받으며 못 살겠습니다. 그 말이 제 안에 모든 억눌린 울분을 담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도 참을 이유도 없다는 걸 저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네요. 다음날 아침 결국 시동생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며 무슨 말을 퍼부었을지는 뻔했습니다.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보태어 전하셨을 테지요. 그래서 저는 시동생들 얼굴을 보자마자 이미 결과를 예감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의외로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왜 그러세요? 뭘 그렇게까지 마음에 담으세요? 그렇게 달래듯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늘 도둑년 취급뿐이었죠.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이제는 당신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세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터져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쌓인 억울함과 분노가 그 순간에는 더는 눌러 담을 수 없었거든요. 시동생들은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희는 여건이 안 돼서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책임을 회피했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다시 기세등등해지셨습니다. 시동생들이 옆에 있으니 기가 살아난 듯 목소리가 커지더군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고 살았으면 내가 이런 말 안 했을 거다. 내 남편은 속아서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한 거다.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저는 이제 더는 못 살겠습니다. 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살아야 한다면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동안 눌러왔던 제 마지막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딸아이가 제 편에 나섰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를 도둑 취급하면서 어떻게 같이 살라고 하세요. 저는 더는 못 보겠어요. 딸은 울분에 차서 시어머니께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곧장 딸을 윽박질렀습니다. 조용히 해. 버릇없이 왜 어른에게 대드느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리를 질러댔고 시동생들은 어정쩡하게 서 있었고 남편은 딸을 다그치며 소리를 높였거든요. 저는 그 모든 상황 한가운데서 서 있었습니다. 순간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깊게 파고들더라고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시동생들에게 말을 터뜨렸습니다. 매번 당신들이 우리 집에 와서 김치도 싸주고 제사 음식도 챙겨주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언제 서방님들을 거지 취급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억울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순간이었어요. 그러고는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여동생 밥 한 끼 사준 것 가지고 어머니는 온갖 누명을 씌우셨죠. 그래서 결국 나는 도둑년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 말에 시동생들이 아무 대꾸를 못하고 눈치만 살피더군요. 저는 그들의 침묵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당신들 오늘 어머니 말씀만 듣고 이렇게 달려왔으면서 정작 왜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는 못합니까? 이제는 더는 어머니와 못 삽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제 말은 결심이 담겨 있었죠. 지금까지는 제가 모든 걸 감당해 왔다는 걸 다시 강조했습니다. 시댁일 다 떠맡은 건 언제나 나였고 동서들은 자기들 편할 때만 얼굴 비추고 떠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나만 계속 짊어져야 합니까? 그 순간 저는 마지막 경고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살든지 아니면 요양원에 모셔드리든지요. 더 이상 나는 못합니다. 이도 저도 하지 않으면 나는 남편과 이혼하겠습니다. 제 말은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단호한 선언이었거든요. 시동생들은 서로를 보며 당황해했고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듯 더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세월의 억울함과 분노가 제 목소리 끝에 실려 있었거든요. 더는 도둑년 소리 들으며 살 수는 없다고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들도 결국 폭발했습니다. 참다 못해 할머니와 아빠를 향해 당장 사과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단호하고 거칠었는지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작은 아빠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다 큰 아이들이 이렇게 울분을 터뜨리며 집안을 울릴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아이들이 제 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울분 섞인 외침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순식간에 기가 꺾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끝도 없이 큰 소리를 내셨을 텐데 그날만큼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며 마음속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시동생들이 물러난 뒤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이제는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가든지 어머님이 이 집에서 나가든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고는 지체 없이 옷을 챙겨 동생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우면서도 가장 가벼운 발걸음이었죠. 다음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시는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나도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갈 생각 없습니다. 이혼할 겁니다. 그동안 저를 도둑년 취급하며 막말하고 누명을 씌운 모든 증거를 저는 이미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근거로 이혼을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처음에 남편은 자포자기한 듯 대답했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태도가 바뀌더군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저 스스로도 알았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상처와 억울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다는 걸 저는 이미 깨달았네요. 아들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절대로 그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번에는 꼭 이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했지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이제는 저를 지켜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어머니와 당신이 함께 무릎을 꿇고 빌어도 나는 이혼할 겁니다. 제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남편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저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동안 쌓인 세월과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저는 동생네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한결 편안했어요. 억눌린 공기 속에 살던 집에서 벗어나니 숨이 트이는 걸 온몸으로 느꼈죠. 그런데 어제 남편에게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순간 거절하고 싶었지만 받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전화를 시어머니에게 바꿔주더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전과 달랐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다 내 잘못이었다. 얼른 집으로 돌아오너라. 순간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내가 하던 일 지금 어머님이 하고 계시니 힘들어서 하는 소리라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갈 일 없습니다. 나는 곧 일자리를 구해 아이들과 함께 나올 겁니다. 정신 나간 아들이나 데리고 사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연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는 소름이 끼쳐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큰 소리를 치며 나왔지만 사실 저 역시 앞길이 막막합니다. 이혼이라는 게 단순히 말 한마디로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마저 도둑년 취급을 받으며 사는 인생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혼자가 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지,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조차 제가 이혼하기를 원하고 있으니 저는 꼭 이혼을 할 겁니다. 물론 친정아버지는 많이 속상해하실 겁니다. 혼자 계시며 딸이 불행한 결혼생활 끝에 이혼까지 한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마음이 찢어지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을 더 망가뜨리면서까지 남의 눈치만 보며 살 수는 없거든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제 삶을 되찾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돌이켜보면 바보처럼 참고만 살아온 제 지난 인생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구는 왜 진작 벗어나지 못했냐고, 왜 그렇게 오래 참았냐고 비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게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믿는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참고 사는 것이 여러 사람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억지로 웃었던 날들이 수도 없이 많았더군요. 그렇게 참고 살았던 것이 오히려 제 발목을 붙잡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부디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에 베이는 말씀만큼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한낱 푸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겐 피와 눈물로 쌓인 세월의 기록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풀어낼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 생각해요.